거기 의미론을 보겠는데요. 먼저 의미론을 보시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은 일단은 예를 들어 여기 샛별이란 말이 있다고 그러자. 그러면 이 단어 자체는 바로 밤하늘의 별을 말해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지시적 의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아직 문장에 쓰이기 이전에 국어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뜻, 이걸 우리가 지시적 의미 또는 사전적 의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문장에서 쓰면은 이 지시적 의미 그대로 쓰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은 그 문장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샛별 같은 눈동자, 이런 역겨운 문장을 떠올려봐. 샛별 같은 눈동자. 그러면은 그때 샛별 같은 하면은 그만큼 예쁘고 반짝거린다 이런 의미죠. 설마 그 네 눈 속에 샛별이 있겠니? 따라서 샛별 같은 눈동자 하면은 그때는 예쁘고 반짝이는 눈동자 이런 의미가 되죠. 그렇게 어떤 낱말이 문장 안에서 획득될 때 그걸 문맥적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어휘의 의미는 문맥적 의미와 사전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전적 의미는 낱말 그대로의 뜻, 문맥적 의미는 문장 안에서 획득되는 의미, 이런 의미죠. 그리고 이 문맥적 의미가 시와 같이 보다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을 때에는 함축적 의미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낱말의 의미에는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이제 어휘 간의 관계, 즉 낱말과 낱말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은 유의 관계, 그리고 반의 관계, 그리고 상대 관계, 상하 관계, 그리고 인과관계, 즉 두 낱말의 관계가 비슷한 말일 때 유의관계라는 말을 쓰고 서로 반대말일 때 반의관계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서로 상여 하여의 관계를 이룰 때 상호관계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서로 원인과 결과를 따질 때에는 인과관계라는 말을 써요. 또 얼마든지 단어의 의미는 이 이외에도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난 일의 관계라면 선후관계 이런 말을 쓰기도 하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의미의 관계는 그 내용에 따라서 즉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여기서 가장 주의할 건 이 반의 관계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죠. 반의 관계 안에 즉 OX로 즉 맞다 틀리다, 중간은 없고 OX로 맞다 틀리다 하고 판단이 되는 걸 우리가 반대 아니지 이럴 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자 서로 반의 관계인데 즉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 많다와 적다처럼 많지도 적지도 않고 즉 적당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으면 이걸 반대 관계라고 하고,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있다와 없다 이 경우에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죠. 이런 관계는 우리가 모순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두 낱말이 반이어는 반이어인데 이게 반대 관계인지 모순관계인지 이걸 구별해야 되고, 또 그 두 낱말이 반의 관계는 반의 관계인데 상대방과 밀접한 거야.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또 남편과 아내, 이렇게 상대방과 밀접한 용어, 이럴 때는 우리가 상대관계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상대관계는 상대방이 있어야 나도 존재할 수 있는 단어. 즉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란 말을 쓸 수는 없는 거고, 자식이 없는데 부모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상대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반의관계 안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이거 떠올리고요. 그 다음, 이 사전적 의미로서의 낱말을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찾았을 때 이미 앞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소리만 똑같이 완전히 별개의 말, 별개의 표준어로 되어 있는 걸 동음 이의어, 동음 이의 관계다, 줄여서 이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소리만 똑같이 전혀 별개의 말이 있을 때 이를 동음 이의 관계라 하고, 반면에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그래서 어떤 낱말에 즉 클릭하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변 의미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다의 관계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 끝으로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의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의미의 변화에서 그것이 확장됐는지 축소됐는지 전혀 다른 뜻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좋은 의미로 향상됐는지 아니면 나쁜 의미로 타락했는지, 이렇게 의미 변화는 확장, 축소, 이동이라는 항목과 향상, 타락이라는 말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173쪽에 1번 문제 보시면요. 누군가 실제 대상인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말하면 우리는 사과라는 말소리를 듣고 머릿속에 그 말소리를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된 말소리를 청각 영상이라 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된 말소리, 그 소리를 청각 영상이라 하고, 그런데 실제 대상인 사과는 모양, 크기, 빛깔, 맛에 있어 조금씩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 다른 사과를 보거나 먹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서로 다른 실제 모든 사과가 다 기억되는 게 아니라 즉 사과의 공통적인 특질만 추려서 기억되죠. 이럴 때 그 단어가 주는 공통된 성질의 뜻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해요. 따라서 청각 영상과 개념이라는 용어, 즉 쉽게 말하면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가 청각 영상이고, 그리고 그 소리가 담고 있는 뜻이 뭐가 돼요? 개념이 되죠. 예를 들어 문학 이러면 문학이라는 이 소리는 청각 영상인데 문학하면 떠오르는 개념, 언어로 표현한 예술, 이 의미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또 문학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톨스토이의 부활을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떠올리면 그건 지시 대상이라고 하는 거고, 지시 대상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청각 영상과 지시 대상과 그 개념 간의 이 관계를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단어는 청각 영상과 개념만 있고 지시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희망, 소망, 사랑, 우정, 이런 단어들은 개념은 있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지시 대상은 없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관념어다, 추상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시 대상은 없고 그 말 뜻은 있어. 그 개념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지시 대상은 없어. 이걸 우리가 관념어, 추상어다라고 하고, 반면에 그 청각 영상의 구체적인 지시 대상을 갖추고 있으면 이를 구체어라는 표현을 써요.
구체적인 언어다라고 해서 구체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직 적성 검사나 한국어 능력 시험 같은 이런 시험에서는 다음 단어들 중에 나머지와 다른 거 그러면서 1번 사랑, 2번 희망, 3번 정의, 그리고 4번 바다 이렇게 나오면 그죠? 1번, 2번, 3번은 관념어로 속하지만 4번의 바다는 구체어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관념어, 추상어라는 말은 그것이 개념만 있고 뭐가 없어? 지시 대상이 없는 거고, 반면에 구체어는 그 지시 대상을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다 개념은 들어있겠죠? 개념,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만 그 개념이 구체적인 지시 대상이 있으면 구체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없고 개념만 가능하면 이는 관념어, 추상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낱말에 관계된 진술 중 잘못된 것은 1번 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자의적 약속에 의한 것이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특성상 뭘 배웠어요? 자의성을 배웠어요. 즉 소리와 의미는 바꿔 말하면 청각 영상과 개념은 자의적이에요. 즉 꼭 그런 개념에 그런 청각 영상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즉 임의적으로 약속하여 쓰고 있죠. 그래서 1번은 낱말의 의미와 그 소리는 자의적이다. 2번 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건 상징어라고 할 수 있다. 자, 상징어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상징어는 뭘 가리켜요? 언어학에서 말하는 상징어는 뭘 가리킨다? 의성어와 의태어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 의성어와 의태어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뭐다? 유연적이다라는 말을 하죠.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유연적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절대 의성, 의태어도 자의성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에 비해 자의성이 약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나 분명히 의성, 의태어도 자의성은 있는데 다른 언어에 비해 약하다. 그런 의미고요. 3번에 모든 단어는 하나의 소리에 한 개의 의미가 맞붙는다. 틀렸죠? 하나의 소리인데도 의미가 여러 개인 게 있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다의어라고 부르죠. 정답은 3번. 의미가 같은 경우에도 언어 사회마다 말소리는 다를 수 있죠. 이것이 언어의 특성 중 자의성이면서 동시에 이런 언어를 뭐라고 부르죠? 의미는 같은데 소리가 달라.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동자이음어가 아니라 그거는 한자에서 글자가 같은데 소리가 다른 걸 말하는 거고, 지금 이 경우는 언어의 자의성으로 서로 다른 언어, 그러니까 똑같은 산을 가리켜 우리는 산이라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 해? 마운틴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이처럼 언어의 특성 중 자의성을 설명하고 있고, 적어도 같은 의미인데 언어 사회에서 말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복수 표준어를 말해요. 복수 표준어 또는 유의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가 똑같은 대상인데 넝쿨이라고 해도 되고 뭐야? 덩굴이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사물인데 옥수수 그래도 되고 뭐야? 강냉이 그래도 되고. 이해돼? 또 똑같은 부사어인데 어쨌든, 아무튼, 하여튼, 여하튼, 어떻든 이라는 말을 쓰잖아. 이런 것들이 곧 의미는 같은데 말소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다 언어의 특성 중 뭘 반영하는 거다? 자의성을 반영한다. 3번 한자어 눈 안자죠.
눈 안자에 보면 부수에 눈목자가 들어있죠. 따라서 이는 눈을 말해. 문제는 이 눈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게 이 글의 질문이야. 그렇지? 이게 눈이라는 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눈이 문장에서 어떤 의미냐 이걸 묻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문장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한자로 써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좀 벅찬데 이게 기출문제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예전 교과서에서는 이게 고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나온 문장이라 그래요. 자, 본문 봐요. 이 글이 어떤 글이냐면 6일줄의 서유견문을 읽고 그 서유견문, 이거 앞에서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서유견문을 읽고 그 서유견문에 대해 평가를 써놓은 거야. 문가에, 문가란 누굴 말해? 문장가. 글을 쓰는 자지. 문장가에 궤도를 월하야. 궤도를 월하야라는 얘기는 뭐야? 글 쓰는 법도를 벗어나서. 글 쓰는 법도를 벗어나서 이 말이죠. 글 쓰는 법도를 벗어나서 구한자에, 구한자, 눈을 도구로 하는 자니까 누구야? 비평가지. 구한자 하면 평가하는 자. 비평가에 기소를 미면하니로다. 기소를 미면하니로다. 기소 무슨 뜻? 비웃음. 즉 비평가에 비웃음을 면치 못하리다. 비평가에 비웃음을 면치 못하리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 사람들은 당시의 비평가들에게 욕을 먹죠. 우리 예전에 스님이 지금도 기억해. 이 1990년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방송에 나와서 음악을 했을 때 당시의 음악 평론가 그리고 가수들이 평점을 가장 나쁘게 줬어요. 노래를 못 알아듣겠다는 등, 노래가 진정성이 없다는 등, 또 외국 노래를 흉내만 냈지 뭔가 이 우리 음악에 안 맞다는 등 아주 형편없는 점수를 줬지.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일주일 후에 서태지와 아이들 음반이 수십만 장이 팔리면서 그 평론가들은 종을 쳤지요. 알겠어요? 원래 새로운 게 등장하면 항상 기존의 비평가들에게 욕을 먹게 돼 있어. 왜냐면 비평가들은 기존에 익숙해진 관습에 따라 바라보기 때문이지. 물론 정말 수준 이하라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의 시각을 너무 뛰어넘으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썼을 때 언문일치를 썼고 그 당시에 한문투의 문체에서는 이게 너무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한문 문장을 파괴하는 훼손하는 형태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평가에 비웃음을 면치 못했다 이 얘기를 쓴 거야. 자, 그러면 이때 눈 안자는 어떤 의미냐? 평가하는 거잖아. 평가하는 안목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어떤 대상을 평가한다. 그러면 그 아래 눈에다가 평가라는 말을 넣어서 판단해 보면 돼. 이렇게 밑줄 친 말에서 유사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그 해석되는 의미를 집어넣어서 해석되는 걸 찾으면 되지. 1번 그 여자는 평가하는 게 높아. 틀렸죠? 이때 눈이 높다는 건 뭐야? 가치가, 기준이,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높아서 노처녀가 되었다. 요새는 노처녀라는 말도 안 쓰죠. 노처녀라는 말은 좀 이제는 사라진 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요. 왜냐면 뭐 나이 50인데도 시집 안 간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노처녀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때 눈은 무슨 뜻이야? 기준이, 남자를 고르는 기준이 높아 이 말이지. 2번 우리 외삼촌은 골동품을 고르는 그런 안목이 있다. 되죠? 정답 몇 번? 2번. 이게 골동품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그 안목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므로 답은 2번이죠. 3번. 그들은 처음 보는 순간 서로 눈이 맞았다. 자, 눈이 맞다는 관용어야. 관용어. 무슨 뜻이야?
알라리 깔라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알라리 깔라리. 얼레리 꼴레리 아니야. 표준어가 뭐야? 알라리 깔라리야. 이거 국회직 시험에 나왔죠? 알라리 깔라리입니다. 얼레리 꼴레리가 아니고 알라리 깔라리. 자, 눈이 맞다, 마음이 통하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는 뭐 그런 연구를 안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 남녀 간의 호감을 느끼는 걸 또 통계를 조사를 했는데 3초랍니다. 3초. 3초 안에 이 새끼 나오고 또는 얘는 좀 한번 살펴보자. 이 판단. 그러니까 막 좋고 싫고 이게 아니라 그냥 호감. 내가 그 사람과 이렇게 말을 섞어볼 만해. 이걸 판단하는데 3초면 된대. 그런데 우리도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요. 직접 말을 섞기 전에 그냥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그 느낌의 판단은 이건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몇 초를 못 벗어난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몇 초 안에 진심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대신 그 호감 여부를 판단하는데 뭘 보고 하느냐라는 거야. 뭘 보고 그 3초의 느낌이 오느냐라는 거지. 그 첫째가 뭐겠어요? 당연히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뭐야? 스타일입니다. 그게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옷차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서양이라면 뭐 피부 빛깔. 그죠? 이런 데서 3초 안에 호불호가 갈린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결국 우리들은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것이고 대신 그 끌림과 그 후에 오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또 이성적 판단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호감이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호감이 더 큰 열정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제 그 연구 논문의 결과는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 연구를 했냐면 그러니까 뭔가 면접을 갈 때나 또는 누구를 대면하거나 아니면 뭐 선을 보러 나갈 때 너무 꾸미는 건 사실은 별 영향이 없다는 거야. 결국 호불호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내가 어떻게 꾸미면 더 잘 보이고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그 통계의 결과인 겁니다. 예를 들어 흑인 여성을 선호하는 남자인데 그죠? 백인 여성이 아무리 썸텐을 하고 뛰어다녀도 결국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논문의 결과는. 그러니까 결국에 대신 이제 그 호불호의 성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또는 그 당시에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알겠습니까? 뭐냐면 객관적인 선호도의 호불호의 남녀는 존재하기 어렵고 각자의 취향, 사회적 관습에 따라 생겨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4번에 이제 제발 국제 문제에도 좀 눈을 떠라. 무슨 뜻이야? 관심을 가져라 이런 얘기지. 시야를 넓혀라.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4번에요. 이것도 국어능력 시험이나 혹은 적성검사 등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이건 공부하고 푸는 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연상을 해보는 거지. 그럴 때 지하철이라는 단어로 연상했을 때 우리가 연상을 해서 떠올리려면 뭔가 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1번 두더지. 아무래도 지하철이 뭐야? 지하로 다니니까 이 땅속에 기어다니는 놈, 두더지 생각할 만하죠? 2번 투기. 지하철에 뭔가 투기한다는 거 그죠? 이건 좀 거리가 머니까 뭐라고? 뭐라고 그러지?
지하철이 들어오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너는 거기다가 답 없음 이렇게 써. 그래서 이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의 결과 그런 거고. 자, 그렇게 되면야 지하철 그럼 위험할 수도 있지. 이 땅 파고 들어오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넓혀 생각하면 답이 없고. 자, 안전성. 아무래도 지하철이 다른 뭐 교통사고에 그죠?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안전하니까. 그리고 또 짐짝과 따른 이것도 한국적 환경이야. 다른 나라는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 없대네. 그죠? 근데 우리는 정말 출퇴근길, 출퇴근길에 정말 짐짝처럼 그냥 쑤셔 넣으니까. 또 편리함, 그렇죠? 지하철은요, 지하철을 이용하면 좋은 게 뭐냐면 절대로 지각하지는 않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이 버스나 일반 승용차는 교통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른데 지하철은 연착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다니기 때문에 또 편리하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또 부동산 정책의 결과 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답이 없는데 정답은 2번. 자, 5번. 너 왜 이렇게 흥분하니? 자, 그래서 5번. 이슬 젖은 눈망울에 햇살이 빛난다 했을 때 이슬의 문맥적 의미로 이때 눈망울에 이슬이 젖었으니까 뭐 같아요? 눈물. 그리고 그 눈물이 또 의미하는 바는 뭐겠어요? 슬픔이 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좀 예전 문제들 보니까 참 유치하지? 이런 유치한 문제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일찍 공부할걸요 이러는데 그때 또 이 문제를 풀 때는 또 쉽게 안 느껴졌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그렇고 지금부터라도 공부한 걸 감사하게 생각해. 또 이 이후에는 지금 안 하고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한다고 해서 그때는 뭐야 더 문제가 까다로울 수 있지. 왜냐면 더 많은 문제들이 또 기출됐을 테니까. 공부의 최적의 시기는요 무엇보다도 지금입니다. 내가 마음 먹었을 때. 그러지 훗날이나 아니면 그 전에 했을 걸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 왜 책상에다 계속 낙서해 넣어? 왜 책상에다 다 큰 놈이 책상에다 이게 중딩이냐 여기다 계속 낙서하고 있게? 너 그거 다 닦고 가? 지우개로 지워져? 연필로 해서? 꼭 닦고 가. 중학생도 아니고. 자, 그 다음 6번 봅니다. 6번. 이게 다 공부하면서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하겠어. 근데 힘드니까 책상에다도 하고 바닥에다도 하고. 자, 6번.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유사한 거. 동물의 힘을 이용하여 쟁기를 사용하는 집약 농경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농업 생산력이 높아졌으며 식량의 잉여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에 의한 생산 기술의 발달을 고든 차일드 같은 고고학자는 신석기 시대의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건 바꿔 말하면 그동안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지.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변화다 이런 의미지. 따라서 새로운 변화라는 의미와 가장 가까운 거 뭐예요? 파천왕입니다. 파천왕. 파천왕이라는 것은 한자성어로 효시라는 말하고 똑같고 또는 옆에 해설에 있듯이 남상이라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외워두셔야 돼요. 파천왕, 효시, 남상은 아주 자주 나오는 한자성어고 맨 처음을 말합니다. 천왕을 가장 먼저 깬 사람 이런 뜻인데 중국의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도 그 시험을 통과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처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고 이를 파천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효시는 뭐냐면 전쟁 개시의 화살이야. 예전에는 전쟁을 개시할 때 화살을 쏘면은 소리가 나요. 그걸 효시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맨 처음이란 뜻이. 또 남상이라는 것은 중국의 강물의 근원, 처음 강물이 넘쳐 흘러나는 곳, 그걸 남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결국 셋다 효시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일취월장 무슨 말이야? 나날이 실력이 좋아진다. 일취월장. 일파만파는 일파만파. 어떤 영향이 널리 퍼질 때, 어떤 영향이 널리 퍼질 때 일파만파. 청천벽력은 깜짝 놀랄만한 소식. 청천벽력이다. 다음, 그 이유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때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써놨는데요. 자, 이 글에서 결국 농업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 맨 끝에 생활 양식으로 들어가는 밑줄치고, 들어가는 이라는 말에 밑줄치고, 자, 밑줄친 들어가다와 같은 의미는 하고 물어보면, 밑줄친 들어가는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하고 물어보면, 이때 들어가는은 무슨 뜻이야? 그 앞에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들어가는 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이야? 시작한다는 거야. 그 생활 양식을 채택한, 시작한. 이해됐어요? 어떤 생활 양식을 채택한, 시작한. 자, 지금 무슨 얘기한 거냐면 선생님이 밑줄 친 말의 문맥적 의미 물어보면 그 낱말의 뜻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뭐로 바꿔보라고? 유사한 말로 바꿔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7번, 밑줄 친 단어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거. 도희 친구들은 그에 너무 솔직함을 웃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에는 오할의 부정직함과 오할의 비위가 있어야 한다. 힘을 가르쳤다. 그것이 영리함이라 했다. 그리고 그도 그것이 진리임을 알고 있다. 이때 말하는 진리란 정말 학문을 통해 얻게 된 진리가 아니라 생활상의 뭐야? 필요. 생활상의 필요다라는 거야.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다 이런 의미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지. 진리라는 말뜻 그대로 쓴 게 아니죠. 정답 몇 번? 3번. 즉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뭘 시계를 봐. 다 알아서 하는데 이 금방 또 사회 수업이니까 이거 어떡하냐. 근데 다시부터라. 자, 8번부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교재 그대로 가져오시고 우리가 훈민정음과 그리고 용비어천가 등 고전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어문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로마자 표기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국어 지식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